선생님,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진단서 좀 써주실 수 있죠? 제가 후견인 신청하려면 꼭 필요해서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몸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그날 오후,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요. MRI도 깨끗하고 인지검사 점수도 연령대 평균 이상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62세면 좀 애매하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 경도인지장애 의심 정도로요. 당연히 감사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500만 원 정도면 될까요?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36시간의 진통 끝에 낳은 그 아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정말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이신가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선생님, 어머니 혼자 15억짜리 아파트 갖고 계시고 현금도 3억이 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큰일 아닙니까? 저희가 미리 보호해야죠. 요즘 노인 사기도 많잖아요. 15억, 3억? 제 재산을 정확히 꿰뚫고 있더군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 함께 악착같이 일해서 장만한 강남 아파트, 그게 지금 제 아들 입에서 숫자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소견서 정도는 써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 진단은 아니고 추가 관찰 필요 정도로만 기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복도 끝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만큼은 평온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민재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응. 화장실 다녀왔어. 진료는 다 끝났니? 네, 선생님이 다음 주에 최종 상담하자고 하시네요. 엄마,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별거 아니라고요? 방금 전 500만 원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사려던 아들이 지금 제 손을 잡으며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운전하면서 가끔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하자.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두 아들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남편 사업 도우랴, 애들 뒷바라지하랴, 단 하루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 없는데 그런데 이게 보답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존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부모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빼앗는 자식들,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법의 보호를 악용하는 폐륜.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친구, 형제자매,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제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치욕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꺼내놓은 보람이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 62세,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남편 박정훈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이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고 덕분에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34평, 현재 시세로 15억 정도 됩니다. 남편 명의였지만 사망 후 제 명의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예금이 3억 2천만 원, 주식이 8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남편 보험금과 그동안 모은 돈입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민재는 39세, 종합건설회사에 다니다가 3년 전 퇴사하고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며느리 지연과 사이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는 36세, IT 회사 과장입니다. 며느리 수지는 백화점에서 일합니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두 아들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등록금도 생활비도 결혼 자금도 저희 부부가 다 댔습니다. 민재 결혼할 때는 전세금 3억을 보태줬고 민호 결혼할 때는 2억 5천을 줬습니다. 부족한 부모였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 직후에는 아들들이 자주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 저희 집으로 오시죠. 그때는 진짜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관심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험금 얼마나 나왔어요? 이 아파트 요즘 시세가 얼마래요? 엄마, 통장 정리 좀 하셨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던데. 저는 그냥 자식들이 챙기는구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엄마, 나이 드시면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특히 치매 검사.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동네 복지관에서 댄스 스포츠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계부도 쓰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는 평범한 62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자꾸 깜빡하신다,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민재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제가 예약 다 해놨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S대학병원 신경과 꼭 가셔야 해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어머님, 예방 차원에서라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친정엄마도 작년에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들으러 온 날, 저는 진료실 문 밖에서 제 아들이 의사에게 돈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사려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안에서는 2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고 싶지 않음. 설마 내 자식이 그럴 리가. 다른 하나는 차가운 확신. 이미 시작됐구나. 내 재산을 노리는 계획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켜봐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싸워야 한다. 내 재산도, 내 존엄도, 내 남은 인생도 지켜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첫 1년은 솔직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녁에 현관문을 열어도 다녀왔어요.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35년간 마주 앉았던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친구들이 순이야, 너무 집에만 있지 말라고 걱정할 때마다 저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정말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나름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공원 산책 30분, 아침 식사 후 집안일, 점심 후에는 복지관이나 친구들과의 약속, 저녁에는 TV 보거나 독서.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두 아들도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민재 내외는 한 달에 2~3번 정도 저를 초대했고 민호 내외도 격주로 한 번씩은 들렀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에는 당연히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네. 남편이 하늘에서 봐도 흐뭇하겠지. 그런데 남편 사망 1년 반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명절 차례를 지내고 나서였습니다. 아들 둘이 안방에서 문을 닫고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형, 근데 엄마 재산 정리는 언제쯤 하실까? 글쎄, 아직 건강하시니까 당분간은.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정리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 자식들도 걱정되겠지. 미리 준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이후로 자식들의 관심사가 조금씩 변질되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이 아파트 요즘 시세 알아보셨어요? 한 15억은 된대요. 엄마, 예금이 여러 통장에 나뉘어 있으면 관리 힘드시잖아요. 하나로 합치는 게 어때요? 엄마, 혹시 재산 목록 같은 거 정리해 두신 거 있어요? 처음에는 효자들이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잦아지고 어조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저는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 이주기를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무슨 일인데? 부동산 중개 사무실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보증금이 좀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6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사업한다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알았다. 이따가 통장으로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6개월 안에 갚을게요. 저는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민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이후로 민재가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갚겠다는 말은 쏙 빼놓고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놀러 나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뭔가 찜찜했지만 저는 자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번에는 작은아들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왜? 무슨 일 있니? 수진이가 자꾸 돈 문제로 싸우자고 해요. 집도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자고 하고 제 월급으론 힘들어서요. 그래서 엄마, 죄송한데 전세 자금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3억 정도 되는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전세금이 2억 5천이거든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또 5천만 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 부부가 갈라서는 건 더 보기 싫었습니다. 알았어. 이따가 계좌로 넣어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저도 꼭 갚을게요. 그렇게 두 아들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을 빌려준 게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두 아들 모두 갚겠다는 말만 했지 실제로 갚은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들의 태도가 더욱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요즘 독거노인 사기 사건도 많다던데. 엄마, 나이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결정은 저희랑 상의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내 재산을 걱정하는 건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의심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자식들이 나를 걱정하는 건데 왜 삐딱하게 생각하지? 그러다가 3개월 전 본격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네외가 함께 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리 지연도 함께였습니다. 평소에는 민재만 오거나 명절 때나 같이 오는데 특별한 날도 아닌데 부부가 함께 온 게 이상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민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 요즘 어르신들 치매 환자가 정말 많대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조기 검진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올해 62세시잖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치매 검사.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 멀쩡한데 무슨 치매 검사를 받아? 나 깜빡하는 것도 없고 정정해.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요. 혹시 모르잖아요. 며느리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어머니도 작년에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저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것 같아 크게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이 아니라 이번 주에 가셔야 해요. 제가 벌써 예약해놨어요. S대학병원 신경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예약까지 다 해놨다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병원 예약을 다 해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니? 내가 병원 가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가지. 엄마,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한 번만 가보세요. 제발이요. 아들이 간절하게 부탁하니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금요일 S대학병원 신경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도에서 그 끔찍한 대화를 엿듣게 된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 그 금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깔끔한 로퍼 구두, 머리도 파마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드럽게 웨이브가 살아있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멀쩡한 사람으로 보여야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감지했던 걸까요? 민재가 9시 반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출발해요. 10시 예약이니까 늦으면 안 돼요.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잡담을 늘어놓는 아들인데 오늘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치매 검사가 뭐 그리 대단한 건가? 그냥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막상 병원에 도착하니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신경과 접수를 하자마자 간호사가 저를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재는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박순희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MRI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인지검사 진행하겠습니다. MRI까지 찍는다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미 들어온 마당에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MRI 검사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좁은 기계 안에 누워서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며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오니
간호사가 다시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인지검사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방 안에는 젊은 여자 심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희님. 저는 임상심리사 김민지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 텐데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간단한 질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꽤 까다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아세요?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이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S대학병원 신경과요. 제가 지금부터 단어 3개를 말씀드릴 건데 잘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사과, 자동차, 연필. 따라 해보세요. 사과, 자동차, 연필. 그 다음에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93. 거기서 또 7을 빼면 86. 또 7을 빼면 79. 이런 식으로 5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저는 실수 없이 다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계 그리기, 도형 따라 그리기, 이야기 듣고 기억하기 등 여러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심리사가 물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3개 기억하세요? 사과, 자동차, 연필이요.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검사는 약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고 스스로도 잘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검사실을 나와 대기실로 돌아오니 민재가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 별거 아니더라. 다행이네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면 돼요. 10분쯤 기다리니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신경과 전문의 이재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희 환자분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민재도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MRI 결과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뇌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어요. 그럼 괜찮다는 거죠? 네,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인지검사 점수도 30점 만점에 28점 나오셨네요. 연령대 평균 이상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저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옆에 앉은 민재의 표정이 별로 밝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머니는 완전히 정상이신 거죠?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조가 뭔가 실망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요? 나이가 62세시니까 앞으로 꾸준히 관찰이 필요합니다. 치매는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해서 검사로 잡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 받으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은 일단 이걸로 끝인가요? 네, 다음 검사 예약은 접수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을 때 저도 화장실이 급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따라 화장실을 찾아가는데 아까 진료했던 신경과 진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문틈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 끔찍한 대화를. 선생님,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진단서 좀 써주실 수 있죠? 제가 후견인 신청하려면 꼭 필요해서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댄 채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요. MRI도 깨끗하고 인지검사 점수도 연령대 평균 이상입니다. 이재훈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62세면 좀 애매하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 경도인지장애 의심 정도로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정말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이신가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선생님, 어머니 혼자 15억짜리 아파트 갖고 계시고 현금도 3억이 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큰일 아닙니까? 저희가 미리 보호해야죠. 요즘 노인 사기도 많잖아요. 보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보호인가요? 멀쩡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게 보호인가요? 환자분이 정상이라는 걸 제가 진단했는데 갑자기 치매 진단서를 쓴다는 건 의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민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감사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500만 원 정도면 될까요? 500만 원. 제 아들이 지금 의사에게 뇌물을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소견서 정도는 써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 진단은 아니고 추가 관찰 필요 정도로만 기재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재검진 때 증상이 확실하면 그때 정식 진단서를 발급하죠. 그것만으로도 후견인 신청은 가능한가요?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소견서 받으러 올게요. 그때 말씀하신 그것도 챙겨오겠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복도 끝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저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꿈이야, 꿈. 내가 잘못 들은 거야.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제 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친아들이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낳은 그 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의사에게 돈까지 주겠다고 하는 걸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엄마,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물을 내리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진정해. 티내면 안 돼. 문을 열고 나가니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응. 괜찮아. 화장실이 급해서 집에 가시죠.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몇 번 말을 걸었지만 저는 짧게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정상이라니 다행이에요. 제가 괜히 걱정했나 봐요. 거짓말쟁이. 근데 선생님이 6개월 후에 다시 검사 받으러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꼭 가셔야 해요. 그래, 그때까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이겠지.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뭐 사다 드릴까요? 괜찮아. 집에 반찬 있어. 집 앞에 도착하자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그래.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분을 넘게 울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 대신 아이들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대학 갈 때까지 등록금 다 대주고
결혼할 때 집까지 마련해주고. 그런데 이게 보답입니까? 저녁도 먹지 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아들을 불러서 따져 물어야 할까요?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며? 재산 뺏으려고 했다며?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발뺌할 겁니다. 무슨 소리세요, 엄마?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요즘 피해망상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더 위험합니다. 민재는 이미 의사와 짜고 소견서를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에 그걸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정식 진단서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뭘 할까요? 저를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어떤 짓을 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장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빈 페이지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내용, 의사가 한 말, 그리고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들은 대화까지 전부 날짜와 시간, 장소, 등장인물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건 증거야.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다 쓰고 나니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 재산을, 제 존엄을,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순진한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하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자. 감정에 휘둘리면 진다.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상황. 민재가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소견서를 받으려 함. 목적은 성년 후견인 신청. 최종 목표는 제 재산 아파트 15억 현금 3억. 6개월 후 정식 진단서를 받아 본격적으로 움직일 계획. 제가 가진 것. 병원에서 들은 대화 내용 하지만 녹음은 없음. 멀쩡한 정신과 몸. 제가 모르는 것. 민호 작은아들도 이 계획에 가담했는지 여부. 며느리들은 알고 있는지. 이미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지. 저는 노트를 꺼내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민재의 움직임 관찰하기. 민호의 태도 파악하기.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재산 보호 조치 알아보기. 증거 수집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연기하기. 자식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머니를 연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방심하고 저는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피곤하셨죠? 오늘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푹 쉬었어. 다행이네요.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한 번 더 가셔야 해요. 선생님이 소견서 주신대요. 소견서, 바로 그 거짓 소견서. 왜 또 가야 돼? 검사는 다 끝난 거 아니야?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결과 설명 듣고 서류 받으시면 돼요. 알았어. 제가 그날도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D-데이. 그날 민재는 거짓 소견서를 받을 것이고 그걸로 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할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치매 진단 조작, 노인 재산 보호.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원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주로 치매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면 그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기사를 읽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멀쩡한 80대 노인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아들이 성년후견인이 된 후 10억 상당의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한 사례. 노인은 법원 신문에서조차 저는 정상입니다라고 호소했지만 이미 제출된 의사 소견서를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되었음. 바로 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기사도 읽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이 아무리 정상이어도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 취소를 청구하려면 다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치매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 걸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절대로 법원에 후견 신청이 들어가면 안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성년후견 막는 법, 재산보호 방법. 그러다가 한 법률 상담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노인법률구조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2시간 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최지훈입니다. 상담 신청하셨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검사, 아들과 의사의 대화, 거짓 소견서, 성년후견 계획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순희님,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의료법 위반이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박순희 님이 들은 대화뿐이고 녹음이나 문서 같은 물적 증거가 없잖아요.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으죠? 가능하다면 아드님과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에 가실 때 꼭 녹음을 하세요. 소견서를 받는 과정, 의사와의 대화 모두 녹음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보호 조치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 임의 처분 금지 가등기를 하시고 예금은 일부를 신탁으로 묶어두는 게 좋습니다. 신탁이요? 네, 신탁은 본인 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더라도 신탁 재산까지는 손댈 수 없어요. 그럼 바로 해야겠네요.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관련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소견서 내용을 보고 대응 방법을 상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 3억 중 2억을 신탁 상품으로 전환했습니다. 상담사는 어르신, 신탁은 중도 해지가 어려운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아파트의 임의처분 금지 가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법무사는 보통 이런 건 자식들과 재산 분쟁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저는 집 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 작은 녹음기 3개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도 통화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화요일 아침 민재가 다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금방 끝날 거예요. 서류만 받고 오면 되니까. 그래. 저는 가방 속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 넣었습니다. 미리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신경과 접수를 하니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순희 환자분, 이재훈 선생님께서 부르십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저는 민재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훈 의사는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저희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봉투 하나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소견서 여기 있습니다.
내용은 경도인지장의 의심, 추가 관찰 및 정밀 검사 필요로 작성했습니다. 민재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걸로 후견인 신청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경도인지장애라고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이지만 연령을 고려하면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이면 정기 검진을 하면 되지. 왜 소견서를 써요? 아드님이 요청하셔서.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건 그냥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네, 나중에 건강보험 혜택 받을 때 필요할 수도 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재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진료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민재는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엄마,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괜찮아. 집에 가서 먹을게. 그래도 됐어. 빨리 집에 데려다 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재를 들여보내지 않고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곧바로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사와 민재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소견서 여기 있습니다. 후견인 신청은 가능할 겁니다. 증거 확보 완료. 저는 곧바로 최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순희입니다. 소견서 받았어요. 그리고 녹음도 했고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1시간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의사의 의료법 위반, 아드님의 사기 시도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아드님이 법원에 후견 신청을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이의 신청을 하고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법원에 신청이 들어온 걸 어떻게 알아요? 법원에서 본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귀하에 대한 성년 의견 심판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박순희님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다른 병원에서 정식 검사를 한 번 더 받으세요. S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대학병원에서요. 왜요? S대학병원 소견서는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정상 진단을 받으면 이게 조작되었다는 걸 더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드님이 박순희님의 이상 행동을 촬영하거나 증거를 모으려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절대로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상 행동을 촬영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어떤 짓을 할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이 살짝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었고 TV 리모컨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나갈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부엌으로 가니 싱크대 위에 접시 2개가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일부러 어질렀다. 마치 제가 정신없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용으로. 그리고 집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안방 옷장이 열려 있었고 서랍도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뭘 찾은 걸까? 통장? 인감? 저는 급히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장, 인감, 부동산 등기권리증.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현관문 자물쇠를 확인하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럼 열쇠로 들어왔다는 건데 민재에게 스페어 키를 줬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 열쇠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관 자물쇠를 교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자물쇠 업체를 불러 도어락을 새로 달았습니다. 비밀번호식으로. 그리고 집 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무선 카메라 4대, 거실, 현관, 안방, 부엌. 이제 누가 들어와도 다 찍힐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구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오가 섰습니다. 내 재산, 내 존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 조언대로 다른 병원에서 정식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약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민재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민재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세요? 엄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친절하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연기라는 걸. 그리고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민재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MRI 촬영, 인지검사, 혈액검사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 상담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여자 교수님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신경과 교수 김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희 환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MRI, 혈액검사 모두 정상입니다. 인지검사 점수도 30점 만점에 29점이에요. 연령대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 저는 완전히 정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드릴 수 있죠. 어디에 제출하실 건가요? 개인적으로 필요해서요. 알겠습니다. 접수에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접수해서 진단서를 신청했습니다. 10분 후 저는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이라고 명시된 진단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무기가 2개가 되었습니다. S대학병원의 거짓 소견서와 서울대병원의 정상 진단서.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는 진단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기다리는 겁니다. 아드님이 법원에 후견 신청을 하면 그때 모든 증거를 들고 나가는 거죠. 만약 신청을 안 하면요? 그럼 더 좋은 거죠. 박순희님의 재산은 안전한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민재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집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가정법원.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성년의견 게시 심판 청구서. 청구인 박민재 장남. 피청구인 후견 대상자 박순희. 청구 이후 피청구인은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며 고령으로 인해 재산관리 능력이 저하되어 있음. 피청구인을 보호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함. 첨부 서류. S대학병원 신경과 소견서 경도인지장애 의심. 피후견인의 이상 행동 증거 영상 3건. 재산 목록 아파트, 예금 등. 심판 기일 2024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숨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히 싸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서 통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심판 기일이 언제죠? 11월 15일이요.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대응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법원 심판에서는 조사관이 박순희님을 직접 면담할 겁니다. 그때 박순희님이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병원 진단서, 민재 씨와 의사의 대화 녹음, 그리고 집에 몰래 들어온 CCTV 영상까지. 그럼 이길 수 있나요? 승산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민재 씨 측에서도 증거를 준비했을 테니까요. 이상 행동 증거 영상 3건이라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상한 행동한 적 없는데 영상이 뭘까요? 아마 조작했거나 상황을 왜곡해서 찍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박순희 님이 잠시 물건을 찾느라 헤매는 모습을 찍어서 기억력 저하라고 주장한다든지. 그게 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가능합니다. 문맥을 제거하고 편집하면 정상적인 행동도 이상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짓을 했다니.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뭘 더 준비해야 하나요? 일상생활이 정상적이라는 걸 증명하세요. 가계부, 은행 거래 내역, 친구들과의 만남 기록, 복지관 활동 내역 등. 치매 환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쓴 가계부를 복사했습니다.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공과금도 내고 자동이체도 설정하고 정기적금도 들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활동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박순희님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댄스 스포츠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수강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이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증인이 필요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일단 법원에서 나에 대해 물으면 내가 정상이라고 말해줘. 당연하지. 너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재는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응대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혹시 법원에서 연락 온 거 없으세요? 속내를 드러내는군요. 법원? 왜 법원에서 연락이 와? 아,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지금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법원에서 통지서가 갔는데 제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 궁금한 겁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심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왔더니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나갈 때는 분명히 닫았는데 말이죠. 또 어느 날은 거실 테이블 위에 약통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약을 먹다가 쏟은 것처럼 보이게 해놓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CCTV를 설치해뒀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믿기지 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스페어 키를 줬구나. 내가 자물쇠를 바꾸기 전에. 지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약통을 일부러 테이블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용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제출할 증거로. 며칠 후 민재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같이 드세요. 갑자기 왜?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녹음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민재 집에 갔습니다. 가방 속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손주들도 반갑게 맞아줬고 며느리 지연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식사 후 민재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어요. 뭔데? 엄마, 최근에 법원에서 연락 안 왔어요? 법원? 무슨 소리야?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민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제가 엄마를 위해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뭐?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도 많고 엄마 혼자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경도인지장애 의심된다고 하셨잖아요. 나 멀쩡한데? 엄마, 치매는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가족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재산 탐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이 되면 뭘 할 건데? 어머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결정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한다고? 어머님을 위해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민재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내 아파트 팔고 싶은 거지?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15억짜리 아파트. 내가 사업 자금으로 쓰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오해예요. 오해? 그럼 왜 병원 의사한테 500만 원 주고 거짓 소견서 받았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와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해? 다 들었어. 진료실 밖에서 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재야, 나는 내 엄마다. 치매 환자가 아니야. 멀쩡해. 가계부도 쓰고 은행 일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 그런데 너는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엄마, 오해예요. 진짜로. 오해가 아니야. 다 증거가 있어. 녹음도 했고 CCTV도 있어.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CCTV요? 응. 내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냉장고 문 열어놓고 약통 쏟아놓은 거 다 찍혔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기다려요. 민재가 따라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1월 15일 법정에서 보자. 그때 누가 옳은지 판사님이 결정하실 거야.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확실하게 못 박아놨어야지. 이제 어떡하려고.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민재 씨도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걸 알 테니 더 조심하겠죠. 변호사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잘하신 겁니다. 이제 상대방도 박순희 님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지난 2개월을 돌아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10월 18일 S대학병원에서 아들의 음모를 알게 됨. 10월 24일 거짓 소견서 받음. 녹음 확보. 10월 28일 서울대병원에서 정상 진단 받음. 11월 1일 법원에서 성년후견 심판 청구 통지 받음.
11월 13일 민재와 대면. 모든 걸 알고 있음을 밝힘. 이틀 후면 법원 심판입니다. 저는 준비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상진단서, S대학병원 진료실 녹음 파일, 민재 집에서의 대화 녹음 파일, 지연이 집에 침입한 CCTV 영상, 6개월간의 가계부, 은행 거래 내역, 복지관 활동 확인서, 친구들의 증인 진술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판사님이 민재 편을 들면 어떡하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 어쩌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아이들은 변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남편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씻고 정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법정에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단정하고 정신이 또렷해 보이는 차림.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순이, 당당하게 싸워. 내가 오라. 11월 15일 아침 저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일어난 이유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화장을 연하게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제법 법정에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전사야. 오전 9시 최지훈 변호사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순희님, 준비되셨어요? 네. 긴장되시죠?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드디어 끝낼 수 있으니까. 차 안에서 변호사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 신문입니다. 판사님과 조사관이 양측 이야기를 듣고 박순희님의 상태를 확인할 겁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침착하게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민재가 와 있었습니다. 민재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 민재가 고용한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민재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민재 쪽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순희 님이시죠? 저는 청구인 측 변호사 이상훈입니다. 네. 오늘 재판 전에 합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합의요? 네. 법정 싸움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최지훈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합의 조건이 뭔가요? 박순희님께서 민재 씨를 후견인으로 동의해 주시면 재산 관리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도 드리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데 왜 남의 허락을 받아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S대학병원 소견서를 접수했고 그 소견서가 조작됐다는 증거도 있어요. 이상훈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민재에게 갔고 둘은 뭔가 속닥였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쪽이 왜 갑자기 합의를 제안할까요? 불안한 겁니다. 우리 쪽에 증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십시정각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입정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 그리고 방청석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판사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찰에는 판사 서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착석하세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 박민재 씨가 피청구인 박순희 씨에 대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먼저 청구인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청구인 박순희 씨는 현재 62세로 S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경도인지장애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증거 영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제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서 있는 모습.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뭘 꺼낼까 고민하던 순간을 편집한 거라는 걸. 두 번째 영상, 제가 약통을 테이블에 쏟아놓고 당황하는 모습. 하지만 그것도 조작이었습니다. 지연이 일부러 쏟아놓고 제가 집에 돌아와 발견한 순간을 몰래 촬영한 것. 세 번째 영상, 제가 현관에서 열쇠를 찾느라 가방을 뒤지는 모습. 이것도 정상적인 행동인데 편집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청구인 측, 이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최지훈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 영상들은 모두 맥락이 제거된 편집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일시적으로 무언가를 찾거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인지장애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S대학병원 소견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저희는 병원 진료실에서 청구인이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소견서를 요청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요? 네, 판사님. 재생해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법정 스피커에서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고 진단서 좀 써주실 수 있죠?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요. 그래도 나이가 62세면 좀 애매하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히 감사는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청구인 박민재 씨, 이 목소리가 본인 맞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그럼 이 대화 내용도 사실입니까? 그게 오해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예.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사기 행위입니다. 게다가 법원에 거짓 증거를 제출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지훈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판사님, 피청구인 박순희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정식 검사를 받았고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판사는 진단서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일상생활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6개월간의 가계부, 은행 거래 내역, 복지관 활동 확인서 등입니다. 서류들이 판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판사는 한참 동안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청구인 박민재 씨,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거짓말 마십시오.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받을 이유가 없죠.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사관이 피청구인 박순희 씨를 직접 면담하고 정신 상태를 확인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신문 기일은 12월 5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청구인 박민재 씨, 귀하는 의료법 위반 및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할 말 없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넌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 그게 아니라, 저도 사정이 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빚이 있어서?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재가 외쳤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엄마 사랑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니? 엘리베이터에 타고 변호사와 함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순희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조사관 면담이 남았어요. 하지만 오늘 재판 분위기를 보면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제 재산은 안전한 건가요? 네, 후견 신청이 기각되면 민재 씨는 박순희님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승리일까요? 가족이 깨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조사관이 저희 집을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희님, 조사관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생활환경과 정신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부엌을 정돈하고 안방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간의 생활 기록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가계부, 일기장, 복지관 수업 자료,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11월 22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화장을 연하게 하고 커피를 내려 준비했습니다. 십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희님. 저는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김지은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지은 조사관은 노트와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박순희님의 일상생활과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편하게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아세요?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거기서 또 7을 빼면 86. 간단한 인지검사가 이어졌고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지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으시네요. 그럼 일상생활에 대해 여쭤볼게요.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 30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집안일을 합니다. 점심 후에는 복지관에서 댄스 스포츠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을 만나요. 혼자서 요리도 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여기 냉장고 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에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등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도 직접 보시나요? 네, 인터넷 뱅킹도 하고 필요하면 은행에 직접 가기도 해요. 여기 최근 거래 내역이 있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계부도 쓰신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6개월간 작성한 가계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감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 정도면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데 습관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줄곧 써왔어요. 박순희님,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해 여쭤볼게요. 아드님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드님은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데요. 보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왜 의사에게 돈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받았을까요? 왜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어질러 놓고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며느리가 제 집 열쇠를 가지고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약통을 쏟아놓고 갔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관은 영상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이네요. 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짓이에요. 조사관은 한참 동안 노트에 뭔가를 적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순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저도 아드님이 어머님을 보호하려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보고 오늘 직접 뵙고 나니 확신합니다. 박순희님은 전혀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앞으로 아드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용서할 수 없어요.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드님이잖아요. 피를 나눈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나요? 저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박순희님은 충분히 당당하게 사실 권리가 있어요. 면담은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조사관은 집 안 곳곳을 둘러보고 제 생활 습관을 관찰하고 추가 질문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순희님, 제 소견서는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생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작성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청구인 박민재 씨의 행위는 재산 탈취 목적으로 보이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사관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재산도 지켰고 제 존엄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작은 아들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법정에서 있었던 일. 그래. 엄마, 저는 몰랐어요. 형이 그런 짓을 할 줄은. 너도 알았잖아. 형이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는 거. 그건 엄마를 위해서인 줄 알았어요.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도 내 재산 탐났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엄마. 적어도 솔직하게 인정하는군요. 엄마, 저도 집 문제로 힘들었어요. 수진이랑 싸우고 돈 문제로. 그래서 형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를 희생시키려고 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희 엄마야.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야. 내 재산은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야. 알아요,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네,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제 좀 안심하세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12월 5일 최종 심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민재뿐만 아니라 민호도 와 있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에 입정하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박순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박순희 씨는
정상적인 인지 능력과 생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년후견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 박민재 씨가 제출한 S대학병원 소견서는 뇌물을 주고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증거 영상들도 맥락이 제거된 편집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법원을 기망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민재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구인 박민재 씨, 귀하는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자식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 청구인 박민재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박민재는 의료법 위반 및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3. 청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서 있는데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볼 게 뭐가 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희생시키려고 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뱃속에 있던 아이, 첫 아이라서 얼마나 귀여워했던지, 밤새 울어도 아파도 다 감당했던 그 아이.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민재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니까. 민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의사한테 돈까지 주면서.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죄송해요. 그리고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 어질러 놓고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한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넌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야, 나는 이제 너를 아들로 못 볼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 못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민재가 울부짖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야.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해요. 형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엄마 재산에 욕심났던 건 사실이에요. 알아.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저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솔직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아직 널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형보다는 나아. 엄마,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너희 얼굴도 보기 싫어.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변호사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순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힘든 싸움이었을 텐데 잘 이겨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박순희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집에 도착해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제 재산을 노릴 걱정도, 치매 환자로 몰릴 걱정도 없습니다. 저는 자유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불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순이야,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연락도 잘 안 되고.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친구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일, 법정 싸움, 그리고 승리까지. 친구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순이야,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정말 대단해. 나 같았으면 못 싸웠을 거야. 아니야. 누구든 자기 인생이 걸리면 싸울 수 있어. 그날 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제 재산을 완전히 보호하려면 뭘 해야 하나요? 최지훈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박순희님, 지금부터 3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유언 공증입니다. 유언 공증이요? 네. 박순희님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미리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상속 분쟁도 막을 수 있고요. 알겠어요. 둘째, 임의후견 계약입니다. 그게 뭔가요? 지금은 박순희 님이 정상이시지만 만약 나중에 정말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두는 겁니다. 자식 말고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심지어 친구나 지인도 가능합니다. 그럼 변호사님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박순희님의 임의후견인이 되어 나중에 필요할 때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셋째, 신탁입니다. 신탁은 이미 예금 일부를 했는데요. 아파트도 신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을 하시면 박순희님 외에는 누구도 그 아파트를 팔 수 없습니다. 성년 후견인이 되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바로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3주에 걸쳐 모든 법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 박순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작은아들 박민호에게 상속한다. 예금 및 금융자산은 박민호와 사회복지기관에 반씩 기부한다. 큰아들 박민재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탈취하려 했으므로 상속에서 제외한다.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으며 법적 효력을 가진다. 임의후견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최지훈 변호사를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만약 제가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면 그가 제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는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모든 조치가 끝나고 저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집을 약간 리모델링 했습니다. 안방을 제 취향대로 꾸미고 거실에 새 소파를 들였고 부엌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내 공간이야. 두 번째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신청했고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세 번째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 악용으로 고통받는 다른 노인들을 돕는 상담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상담을 하는데 70대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이 자꾸 요양원 가라고 하는데 저는 가기 싫거든요.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요양원 팜플렛을 가져다 주고 재산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절대로 재산 관리를 넘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치매 검사를 받으시더라도 꼭 2군데 이상 병원에서 받으세요. 왜요? 혹시 거짓 진단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거짓 진단서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할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 연락처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엄마,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간단하게만 답장했습니다. 응, 잘 지내. 고마워. 아직 만날 준비는 안 됐지만 완전히 연을 끊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몇 년 후에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민재도 몇 번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민재야, 나한테 오지 마. 경고했지?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없어. 이제 그만해.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뒤에서 울부짖었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자식을 이렇게 대하는 게 옳은 걸까? 하지만 동시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고 제 선택도 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때로는 혼자 외식도 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재산과 제 존엄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순희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꼭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요? 네. 성년후견 제도 악용 사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의 사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낸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은 안 나가도 되나요? 네, 음성 변조와 실루엣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제목은 성년후견의 함정 합법적 재산 탈취였습니다. 방송에는 제 사례뿐만 아니라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방송 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SNS에서는 이런 제도 악용을 막아야 한다. 노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국회의원 한 명이 성년후견 제도 개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63세,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제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고 제 삶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민호와는 가끔 연락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어색하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재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럴지도 모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노인의 사연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배운 여러분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째,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두세요. 성년후견인 제도는 원래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로 판단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멀쩡한 부모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고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성년후견 관련 재산 분쟁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자식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례였습니다. 둘째, 치매 진단은 반드시 2곳 이상에서 받으세요. 만약 자식이 갑자기 엄마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라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진짜 걱정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꼭 2군데 이상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다르다면 반드시 이유를 따져보세요. 제 경우처럼 돈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재산 보호 조치를 미리 하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 3가지 조치를 권합니다. 유언 공증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미리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세요. 공증까지 받으면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이미 후견 계약 나중에 정말로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지금 건강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해 두세요. 변호사, 법무사, 친한 친구도 가능합니다. 신탁 부동산이나 예금을 신탁으로 묶어두면 본인 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성년 후견인이 되더라도 신탁 재산은 손댈 수 없어요. 넷째, 의심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자식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주의하세요. 갑자기 병원 검진을 강요함. 엄마 요즘 깜빡하신다고 자꾸 말함. 재산 목록을 알려달라고 함. 통장이나 인감을 맡기라고 함. 요양원 팜플렛을 가져옴. 집에 몰래 들어온 흔적이 있음. 이런 신호가 보이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두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한국치매협회 02-718-1062 치매 관련 상담. 노인보호 전문기관 국번 없이 1577-1389 노인 학대 상담. 각 지역 복지관 노인 복지 서비스 안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것입니다. 그걸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 눈치도 아닌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싸웠습니다. 제 아들을 상대로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존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자식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어도 당당하게 서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순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겁니다. 제 길을 제 속도로 당당하게.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이웃에게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같은 처지의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노인 인권, 재산 보호, 노후 준비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요양원에서 쓸쓸히 보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존엄하게, 자유롭게 사세요. 그게 우리가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이 사회에 기여한 대가로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저, 박순희는 오늘도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